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 가네요.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마을공동체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경제를 출현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 전 세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는 사회 문제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회현상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도 단지하에서, 건설 현장에서, 논밭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동료가, 친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내 가족이, 동료가, 친구가 혹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신문에서 보도한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올해 7월에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 일어난 산불 사진인데요. 인근의 주거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럽은 그 측정 이후로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올해 나타냈다고 하고요. 45도를 웃도는 폭염, 그리고 가뭄이 지속되어서 유럽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한 달 전이죠. 10월 달에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등 아프리카 지역에 쏟아진 대규모 홍수 피해 장면입니다. 사진은 8월에 또 파키스탄을 덮친 파키스탄 홍수가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 행렬이 세 번째 사진인데요.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이번 홍수 피해로 물에 잠겼고 사망자만 해도 1,500명 가까웠었다고 합니다. 세계 기후 특성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피해 원인이 된 폭염이나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80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이 빚고 있는 참상들이죠. 현재는 10년에 한 번씩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연구팀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그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겹쳐지면서 세계적인 구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이재민,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는 또다시 난민 문제,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닥쳐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위협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깨닫고 UN 기후변화 협약을 만든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30년간 줄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벌써 3번이나 지나가는 동안 지구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구팀은 산업화 이전에 견주어서 기후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이루더라도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위험이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 수준에서도 그린랜드의 빙상 붕괴라든지 영구 동토층의
해빙, 영구 동토층이 녹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열대 산호초가 소멸하는 것 등 5가지의 위험이 이미 티핑 포인트, 즉 전환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다시 말해 전환점이란 임계 온도를 초과해서 지구 온난화가 설사 종료되더라도 기후 시스템에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구팀 분석으로는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이미 지구 기후는 안전한 상태를 벗어났대요. 2도 이하, 더 적극적으로는 1.5도 상승으로 제한하려는 파리 기후협정 목표조차도 위험한 기후변화를 완전히 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연구자의 의견에 따르면 세계는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지점인 2도에서 3도 상승의 기후온난화로 향해 가고 있다죠. 이 전환점을 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하고, 그러니까 0.1도 단위의 상승조차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 매주 발표하는 온실가스 양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450, 이 수치가 450이 넘으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지점은 보시다시피 418도에 가깝습니다. 왜 기후 비상 상황인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27차 그 총회를 맞아서 기후 위기는 보건의 위기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기후 변화의 완화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을 통해서 올해 여름 유럽에서만 폭염으로 1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약칭 유엔 기후변화 협약 혹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구는, 이 협약은 온실 기체에 의해서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국제 협약이죠. 1992년 5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거기에서 열린 그 INC라고 하는 총회 그 회의에서 채택한 협약인데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한다거나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죠. 그래서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라는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의정서를 통해서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예요. 지금은 이
기후협약, 본 협약보다도 교토 의정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때만 해도 1.5도니 2도니 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기후협약에 1993년 1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요, 기후위기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던 고등학생의 등교 거부 1인 시위 장면이죠.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편말을 세워놓고 스톡홀름 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툰베리는 2018년 2월 폴란드에서 열렸었던 제24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2018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됐었죠. 교토 의정서에 이어서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입니다. 2016년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후의 기후 합의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협약은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서 아주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죠. 바로 파리 협약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1.5도는 지구 환경이 회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티핑 포인트 16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점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다른 티핑 포인트 지표들도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티핑 포인트로 곧 접어들게 될 거라고들 예측한다고 해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데요. 198개국이 참가하고 있어요. 파리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 이란, 터키, 에리트리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만이 이 파리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에 파리 협약에서 공식 탈퇴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초에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파리 협약에 즉시 복귀를 했습니다. 또 복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린 뉴딜을 외치고 있어서 세계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보다 야심찬 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줄여야만
파리 협정의 목표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보다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별로 최근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한국을 볼까요?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40%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프랑스도 유엔의 일원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미국도 아까 말했지만 트럼프 때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다시 재가입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을 했고요. 새로운 목표 제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회계상의 속임수라든지 오류 등으로 실제 배출량 증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으로 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에 한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소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한 것인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이 거버넌스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고 이행 계획을 점검하게 됩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40%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2018년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최고 정점을 찍은 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기준 연도를 2018년도로 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평균 감축률도 단계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축률 자체로 보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 이행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온실가스죠. 얼마나 어디에서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발표한 내용이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국내에서 배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온실가스 배출량, 즉 2021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8천만 톤 정도인데요. 그 중에 87%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철강 산업에서 사용한 에너지 그 다음이죠. 14.3%, 수송 분야 14.4%, 화학 분야에서 사용한 에너지가 7.8%,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는 4.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는 곧 온실가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에너지 생산에서 제일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잖아요.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전 부분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석탄, 석유,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발전 부문, 즉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즉 바람이나 태양, 물 등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발전 비중을 급격히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애플이나 MS 등의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에서 먼저 선언하고 나선 건데 아리백은 생산 과정의 전 공정에서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나라도 SK 계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아리백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발전량이 적다면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탄소 국경세만이 아니라 아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이런 세계적인 조치에 대응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발전 방식이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가 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에 의존하는 발전 방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기반해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어요. 우리나라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고 각각의 비중은 어떠한지를요. 한국의 에너지 생산과 전력 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원별로 설비와 발전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 그림이 왼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를 보면 발전량 자체로 보면 현재 석탄 발전이 33.3%, 즉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매우 큰 비중이죠.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석탄 발전소는 계속 짓고 있어요. 석탄 발전소 설립을 수출하기도 해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스를 이용한 발전량이 30.4%, 원전이 26.9%를 차지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겨우 7.7%밖에 되지를 않아요. 오른쪽에서 2019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석탄과 원전에 의한 발전량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재생 에너지가 원전 비중을 2019년도에 초월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의존도가 높고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에너지 생산 방식의 변화, 그 토대가 되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설비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어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가스 같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누가 얼마나 쓰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문별 최종 에너지 비중은 산업이 63.1%, 가정과 상업 분야에서 17.6%, 수송에서 17%, 공공부문이 2.4% 순이었어요. 특히 지난해 최종 에너지 사용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더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석탄과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가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산업체에서 사용이 될 때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니 석유화학 등의 전통 수출 주력 산업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죠. 작년에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요 수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온실가스에 따르는 무역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에너지 생산 방식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이 받게 될 타격이 아주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지점 중에 하나가 가정 상업 부분인데요. 그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상업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후행동이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과 성과는 바로 이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국가와 산업 영역에 영향을 또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행동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1.5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가 어떤지를 실감하는 것은 서서히 참으로 늦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사 짓는 분들이나 폭염에도 배송이나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주거 취약층이 아니면 사실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제한적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는 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실천을 더디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2018년도에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접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접한다는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신문은 10% 정도였고요. 이걸 합치니까 신문이나 방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전문기관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비중은 각각 8.3%, 8.2% 정도, 10%가 안 됐어요. 연령대로 보니까 20, 30대는 전문기관이나 S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40, 50대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태양광 패널이 산등성 위로 올라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푸르게 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둘 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물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은 그 절반 정도만이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잘 모르고 있거나 나무 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태양광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산비탈을 시커멓게 했던 현상, 산사태 위험을 높였던 문제는 규제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거든요. 또 농촌에 가면 태양광 발전에 반대한다는 농민들의 현수막이 많이 보여요. 주민들의 반대에 더해서 태양광 패널로 중금속 오염이 유발되고 전자파가 발생해서 건강을 위협한다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오염과 전자파로 건강을 위협한다 하는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41.7%가 그렇게 믿고 있고 젊은 층은 32%, 50대는 53%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사실을 더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의식조사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인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 전달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방송, 신문에서 정확한 정보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본 대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요. 농작물 생산과 충돌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침범해 오고 있으니까 농사지을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에 더해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의 이익이 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제 방식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주민 이익 공유제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 수익을 투자한 사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에게도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전남 신안군이에요. 신안군은 2018년 10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새만금 간척지이기도 한 자라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발전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거든요. 그렇게 되자 신안군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안군은 공적 자원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 사업 지분의 30% 이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안좌면의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꾸려졌고요. 신안군은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주민 한 명당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신안군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지 자본이 대규모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히기 쉬운데요.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나누게 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업의 편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 공유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모르겠다는 답변이 60%가 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가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마을 시설을 지어준다든지 마을 기금을 조금 내놓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이익 공유제의 원칙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성대골 마을 사례인데요. 성대골은 상도
삼사동 일대를 일컫는 마을이에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마을이기도 하죠. 모든 에너지 전환 관련 토론회의 단골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요. 여러 지역의 에너지 또는 공동체 운동 활동가들이 견학을 계속 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대골 마을은 2009년경에 주민들이 어린이 도서관 활동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요, 2011년 3월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잖아요. 진도가 7, 규모 9.0의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이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받는 통에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큰 규모 진도 7에 규모 9.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 원자로 145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이 그 도쿄의 그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금까지 가장 큰 사고였다고 얘기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그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최고 단계인 7단계에 해당될 만큼 심각한 사고로 기록된 대사고였어요. 이 도쿄 전력의 그 원전 사고도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고요.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일본 정부가 올해 6월 달에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아예 방류하겠다 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말이 아니죠.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성대골 주민들로 하여금 원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 체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고 해요. 특히 도시가 그 에너지의 대량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도시 생활자들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생활의 현장으로 실천적으로 공감해 가기 위해서 성대골 마을의 에너지 전환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에 문제의식에 공감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기업, 마을닷 산림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 성대골 마을에 주택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집수리, 세대별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활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전기 에너지 비용이 주택 개선으로 또 태양광으로 어떻게 절감되는지 실제 계산한 내역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필요를 느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방식으로 이 전기를 꼽아서 하는 방식으로 가전제품과 같이 만든 미니 태양광 DIY 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이 키트가 바로 그래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미니 태양광으로 직접 전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던 그 청소년들이 있죠. 이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꿔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에 있는 국사봉 중학교에 에너지와 환경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생태 에너지 학습도 하고 학생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 과정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방과 후 에너지 수업을 거쳐서 드디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과목이 중학교 정규 수업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전 학년, 2학년 중학교 전체 180명의 학생들이 에너지 자립마을 과목을 통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도 진단해보고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진로 체험을 떠나기도 하고 주제 탐구나 마을 멘토, 사회적 경제, 에너지 제로하우스 만들기 등 실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년간의 에너지 수업의 성과가 에너지 전환 카페, 즉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이죠. 에너지 매장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 국사봉 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의 출연이죠. 국사봉 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재 에너지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아침밥 나누기 운동, 김장 나눔 운동 등 보다 확대된 나눔과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은 국사봉 중학교의 다양한 에너지 활동 모습인데요. 거꾸로 타는 난로를 제작해 보기도 했고 에너지 절감을 측정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 학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축제를 열기도 하고 에너지 제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대골 주민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전제품 설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DIY 미니 태양광 뭐 이런 거라든지 절전용 LED 등이라든지 컨센트 판매와 함께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넘어서 이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까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대골은 서울시 협조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빙랩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리빙랩이란 살아있는 연구실, 생활연구소라는 뜻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연구원이 되어서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을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이 리빙랩 실험을 이 성대골에서도 했는데 49명의 성대골 마을 연구원들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도시 지역에 적합한 옥상 거치형 미니 태양광 DIY 키트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성대골 리빙랩은 서울시의 도시지역 미니 태양광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태양광 기술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이 직접 미니 태양광을 만들고 설치해 봄으로써 더욱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성과가 리빙랩을 통해서 나왔는데 바로 우리 집 솔라론이라는 에너지 금융 상품 서비스예요. 그것을 개발을 한 거죠. 주민들이 각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비를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우리 집 솔라론 금융 상품을 만들었다는 건데 솔라론은 태양광을 설치한 후에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래요. 성대골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끌어낸 주역이 바로 우리 집 솔라론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 중심의 가상발전소를 구축해 마을에서 생산하고 사용해서 남는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업부의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서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이트를 구축을 했고요. 마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전력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모아서 전기를 거래하는 가상발전소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초기 단계인데 성대골에서는 생활 속에 정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이익 공유형,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익 공유형 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이고 시민들이 전력 회사의 주인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대골 마을은 서울시 제1호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창출해가며 마을 경제에 도움은 물론이고 에너지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성대골 에너지 전환운동의 핵심 축은 협동조합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시작으로 발전해간 성대골 마을을 움직이는 에너지 협동조합은 3곳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2013년 11월에 설립된 마을기업 마을닷살림 협동조합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전환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뒤에 이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마을닷살림 협동조합을 설립했고요. 이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미니 태양광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면서 성대골 에너지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동네에 에너지 마켓을 열어서 절전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제품 판매 등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역은 국사봉 중학교에 설립한 생태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2016년 2월에 성대골 에너지 활동가들이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던 국사봉 중학교에 생태에너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에요.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학교 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생태에너지 전환 카페를 운영하고 옥상에서는 햇빛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을 했죠. 발전 수익은 전액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해요. 청소년들의 에너지 교육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9월에 설립한 동작구 가상발전소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여러 곳의 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에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서 큰 발전소처럼 전력 중개 시장에서 전기를 내다 파는 사업을 합니다. 본격적인 마을 발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이익 공유 형으로 설계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전력 회사의 주인입니다. 20명으로 출발한 이 전력 회사는 어느덧 700명이 넘는 조합원을 갖는 명실상부한 주민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대골 마을은 이제 4번째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을 기술학교 의 운영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마을 기술자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집 그린케어 강좌, 마을기술 창업스쿨 등을 열어서 주민들을 기술자로 양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성과들을 모아서 마을기술자 협동조합을 만들 예정입니다. 주택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펼칠 계획이죠. 자, 그러면 성대골 마을의 에너지 운동을 이끄는 협동조합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왜 협동조합이었을까요?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끌어온 마을닷 살립 협동조합의 김소영 대표의 말을 빌자면 더 많은 주민을 에너지 전환 운동의 이해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싶어서 협동조합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민 참여를 위한 멍석 깔기로 협동조합을 활용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알지만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발적 참여와 1인 1표 의사결정, 이익 공유가 아니겠어요? 협동조합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가장 좋은 조직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에너지 전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주민들이 마을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 활동가로 거듭났던 것이죠. 성대골에는 마을연구원, 마을기술자, 마을 에너지 진단사,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등 마을 활동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대골 마을이 계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비결에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실천하기도 쉬운 방식인 거죠. 김소영 대표는 동네 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순환 경제, 곧 마을에서 에너지로 먹고 살기가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면 그 활동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죠.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삼는 협동조합은 이런 목적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대표가 2019년 말에 마을에서 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기술자들을 모아서 마을 기술 네트워크를 꾸린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민주주의와 함께 갈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유용한 조직 형태가 바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전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사회 변화를, 지구 온난화의 지체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동을 조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대꼬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시민 햇빛 발전소의 하나라면 2012년 국내 처음으로 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시민 햇빛 발전소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즉 태양광 발전, 햇빛 발전, 시민 햇빛 발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곳입니다. 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햇빛 발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곳이 128개 정도 나오고요. 시민 햇빛 발전으로 검색하면 43개가 검색이 돼요.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은 시민 햇빛 발전으로 명칭으로 나오는 시민 햇빛 발전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략 한 4, 50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시민 햇빛 발전소는 다수 시민들이 낸 출자금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건물 옥상 등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말하는 것인데 수익금은 배당금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시민 햇빛 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에너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찌감치 2011년부터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인데 에너지 전환에 나선 독일은 850개의 지역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역형 에너지 생산 방식, 주민 참여가 도드라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 중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에 육박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주민 참여는 고사하고 태양광, 풍력 모두 합쳐도 8%가 좀 안 되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는 재생에너지 시설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외지의 자본이나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쉬운데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익을 나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생에너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도 세계적인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미들그룬덴이 매우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만든 풍력발전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은 소음을 비롯한 환경 문제나 경관 훼손, 어업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전체 발전 터빈 중에서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한다고 하고 조합원 수는 8,6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시설만이라도 주민들의 참여형, 이익 공유형의 햇빛발전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고도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너무 애를 먹거든요. 재생에너지의 특성이 분산형이라는 점에서도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미 우리 목전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대골 주민들처럼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마을 이곳저곳에 시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햇빛 발전소가 늘어난다면 그와 함께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갈 것이고 그만큼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단 조정, 쓰레기 분리 수거, 플라스틱 재활용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실천은 없죠. 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성대골 주민들이 우리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못했지만 농촌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임실군의 그 중군 마을, 그다음에 부안군의 등용리 마을의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 저녁 무료 그 농촌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개인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기후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 단체들도 이미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고 다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하는 단체가 권유한 것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넵 기후 그 유엔 환경 계획이 마침 지난해 말에 그 누리집의 홈페이지에 그 기후 위기와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10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기후 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정치에 대해 압박하기, 교통수단 바꾸기, 전력 사용 줄이기, 식단 조정하기, 지역에 지속 가능한 상품 사기, 음식 낭비하지 않기, 기후 친화적 옷 입기, 나무 심기, 지구 친화적 투자 등 10가지를 올렸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함께 합시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넵이 그 기후 위기와 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인류가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국가 에너지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10가지 중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실천해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실천이 바로 내일의 지구 상태를 결정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요.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